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키워온 자식들이 과연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 내가 늙어서 아프고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순자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이신 이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분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에 참된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지요.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 나중에 효도받으며 살겠다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둘째 딸은 시어머니 간병으로 여유가 없었고,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정작 내 마음은 공허하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불경을 꺼내 드셨습니다. 거기서 이런 구절을 발견하셨지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얼 하며 살아왔을까?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으셨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지셨을까요?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어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새벽에 절에서 듣는 목탁 소리, 손녀와 함께 만드는 김치, 마당에 피어나는 코스모스, 이웃 할머니들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적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분명히 할머니만의 행복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다. 할머니는 웃음이 나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만의 작은 행복들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오래 미뤄둔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심 있던 서예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지요. 이 나이에 뭘 하며 머뭇거리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때가 따로 없다고. 할머니는 매일 1시간씩 붓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글씨가 예뻐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글귀를 써보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글씨를 쓰면서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자식들 걱정, 남편 뒷바라지에 쫓겨 살았던 지난 날들. 이제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죄책감 들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할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해 주는구나. 이것이 할머니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셨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도 코로나로 어려워졌고 연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불평하거나 걱정만 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김치였습니다. 평생 담가온 김치 솜씨가 동네에서는 소문났었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서 이웃 몇 분께 나눠드린 것입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김치 어디서 샀냐며 정말 맛있다고 하셨지요. 직접 담갔다고 하니 혹시 필요하면 만들어 부탁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김치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포기 정도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출장까지 만들어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월 매출 50만 원. 아직은 작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야.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만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할머니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치 외에도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도 연구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식품안전 교육도 받으셨습니다. 67세에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에는 끝이 없구나.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이렇게 많아? 6개월이 지나자 월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때 할머니가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순자 할머니처럼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본 자식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왜 이러냐 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 정말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만 기댔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엄마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할머니의 변화는 이웃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엔 모이기만 하면 자식 자랑, 자식 걱정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다른 주제들을 꺼내곤 하셨습니다. 요즘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우리도 뭔가 함께 해볼까 하고 제안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버 동아리였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10분이 모여서 만든 작은 모임이었지요.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함께 등산을 가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때로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활동은 인생 이야기 나누기였습니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들려주는 시간이었지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쟁을 겪으며 자식 넷을 키운 이야기를, 어떤 분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살아온 이야기를, 어떤 분은 늦깎이로 시작한 서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들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구나.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할머니는 이 말뜻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치 만드는 솜씨를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 집에는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외로운 할머니와는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구나. 이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의 딸, 12살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많이 바뀌셨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지은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어떻게 바뀐 것 같은데. 전보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어 보여요. 할머니와 지은이는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지은이는 처음 해보는 김치 담그기에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한다. 우리 지은이 솜씨 좋네. 김치를 담그면서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단다. 할머니처럼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행복해질 방법을 찾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는 이미 충분히 멋져. 그날 밤 지은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하셨습니다. 아, 내가 변하니까 손녀도 영향을 받는구나.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김치 사업은 번창했고 실버 동아리는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할머니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불안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 죽을 때까지 남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던 것 같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 내가 행복하니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 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는 내가 행복한 것이었구나. 법정 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꽃도 혼자 피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도 혼자 서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여러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행복해지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순자 할머니도 새벽 산책 하나로 시작하셨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로 승부하고 사람은 인품으로 승부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로운 인품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 계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대철 할아버지, 올해 65세이신 이분은 40년 동안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대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철 할아버지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대철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40년간 반복하셨지요. 일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일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내와도 자꾸 부딪히게 되었지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라도 나가라고. 이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는 것일까요? 대철 할아버지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력감이 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때 이웃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동네 실버 동아리 모임에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냐는 따뜻한 권유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하셨습니다. 할머니들 모임에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하지만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첫 모임 날 대철 할아버지는 어색함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혼자 할아버지라니.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분이 오시니 모임에 활력이 생기겠다며 기뻐하셨지요. 그날의 주제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첫 손자를 본 날을, 어떤 분은 남편과 첫 여행을 간 날을, 어떤 분은 자식이 대학에 합격한 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철 할아버지의 차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40년 회사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승진했을 때, 월급이 올랐을 때, 생각해보니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니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집에 돌아온 후 대철 할아버지는 곰곰 생각해 보셨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강가로 향했던 그날. 아들의 환한 웃음이 선명했습니다. 고기가 잡혔다며 기뻐하던 모습. 그날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눈 대화도 기억났습니다. 아빠, 나중에 또 같이 오자던 아들의 말. 하지만 그 후로는 너무 바빠서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고. 아,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대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들과 함께한 그 소소한 시간이 진짜 보물이었구나. 다음 모임에서 대철 할아버지는 낚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던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도 낚시광이었다며 반가워하셨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명 더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대철 할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할머니들이 낚시를 하신다고요? 왜 안 되겠냐며 나이 들었다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실버 낚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낚시 여행날, 대철 할아버지는 설레셨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는 낚싯대였으니까요.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지요.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동아리 회계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대철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40년 하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에 결국 맡기로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그날부터 대철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동아리 회계를 맡으면서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관리하는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대철 씨 덕분에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좋은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업무였는데 여기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보람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느끼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철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젊을 때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저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분,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는 분,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었다는 분. 대철 할아버지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실 목공을 해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목공이라니 정말 멋있다고. 어릴 때부터 나무를 만지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중학교 때 목공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대학교 때 목공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로 포기했던 것. 회사 다니면서도 가끔 목공방을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 한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시작해 보라고. 이 나이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망설이시는 할아버지에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날 밤 대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동네 목공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보자도 받아주는 작은 목공방을 발견하셨지요. 목공방 사장님이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65세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냐고. 늦었지만 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니 늦은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좋은 때라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첫 수업날 대철 할아버지는 떨리셨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만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처음에는 간단한 연필꽂이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지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작은 보조의자 하나를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조금 삐뚤어졌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동아리 할머니들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정말 멋있다며 칭찬해 주셨지요. 할아버지는 그 보조의자를 손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며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6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제법 그럴듯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작은 책상, 장난감 상자, 과일 바구니. 동아리 사람들이 주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기 미안하셨지만 목공방 사장님이 조언해 주셨지요.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니까 당당히 받으라고.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아버지는 소액이지만 용돈을 벌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철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목공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작품 솜씨도 많이 늘었고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할아버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동아리에 참여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이셨지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대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1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으셨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동아리와의 만남, 목공에 대한 도전.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 매일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로 할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목공방에 함께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셨지요. 법정 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어야 진정한 순환이 이루어진다. 할아버지는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어느 가을날 대철 할아버지는 홀로 산책을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을 떠올려 보셨습니다. 퇴직 후 무료하고 우울했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지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여러분, 대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첫째,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이나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재임하의 시작입니다. 둘째,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셋째,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험은 나누어야 빛납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다른 이에게는 귀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함이나 우울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대철 할아버지는 동아리 모임 하나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은 걸어야 생긴다.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상실과 아픔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심 할머니, 올해 63세이신 이분은 6개월 전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마음. 그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오늘 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홀로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심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깊은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심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한옥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김만수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정심 할머니는 가정을 돌보며 두 자녀를 키우셨지요.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보리차, 저녁이면 함께 보던 뉴스, 일요일마다 함께 가던 절. 모든 것이 둘이서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지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할머니는 현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45년 동안 들어오던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깊은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밤새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의 그 막막함.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보리차를 끓일 이유가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함께 뉴스를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해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고, 밤이 되면 적막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되어 자주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말은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통도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일이었지요.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하셨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이가 좋아하는 것들, 매화꽃, 단팥빵, 아침 산책, 절에서의 예불.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는지 그때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남편이 걱정하지 않을까.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걷던 동네 뒷길을 혼자 걸어보신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더 슬펐지요. 하지만 며칠 계속 걷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길가에 피어난 들꽃들이 예뻤습니다. 특히 매화나무 앞에서는 오래 머물러 계셨습니다. 남편이 정심이가 매화를 좋아한다고 적어두었던 것을 기억하셨거든요. 정말 예쁘네. 여보가 왜 내가 매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러고 보니 매화꽃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하얗고 소담한 꽃잎들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절이었지만 홀로 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예불을 드리면서 할머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길, 그리고 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지요. 할머니는 그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되셨습니다.
절에 나가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모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었지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셨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지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나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견딜만해지는구나. 옥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1년이 가장 힘들다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아진다고.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슬프지만 그분이 내게 준 사랑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할머니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서 만나 함께 예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불 후에는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때로는 남편 이야기를, 때로는 자식들 이야기를, 때로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작은 여행을 가보자고. 정심 할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남편과 함께가 아닌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가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가까운 산사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새할머니는 함께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심 할머니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웃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조금 다른 마음이 되어 계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갈 힘이 되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했던 일들을 하나씩 혼자서도 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보셨습니다. 예전엔 남편을 위해 끓였다면 이제는 남편을 기억하며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맛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이 맛이 맞나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화분들도 다시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새로 심으셨지요. 여보가 좋아하시던 꽃이니까 예쁘게 피워드릴게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절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권해주신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글씨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특히 좋아하시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매일 한 번씩은 그 글귀를 쓰셨습니다. 남편과 45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절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하게 되니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지요. 첫 봉사 날 할머니는 떨리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배식을 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한 달에 2번씩 봉사를 하시는데 그날만큼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더 크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 곧 자신을 치유하는 약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자신의 마음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오전엔 서예를 연습하고, 점심 후엔 화분을 돌보고, 저녁엔 독서를 하거나 절에 나가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할머니, 친구들과 만나고, 한 달에 2번은 봉사활동을 하셨지요. 바쁘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않은 적당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할머니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혼자만의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가고 계셨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남편의 기일을 맞아 절에 갔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마음으로였습니다. 예불을 드리며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마음을 채워주었지요.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새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그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년 전에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많이 힘드시죠?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셨다고 하셨지요. 정심 할머니는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년 전 자신도 똑같이 힘들었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정심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치유의 경험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작은 위로를 전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쓰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것은 여전히 슬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남편이 내게 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간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이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다. 마무리 정심 할머니가 전하는 평안 3분. 여러분, 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첫째, 상실의 아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니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셋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넷째, 아픔도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이에게는 귀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정심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평안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황미자 할머니, 올해 65세이신 이분은 30년 동안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것 같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용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자 할머니의 자아 찾기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자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습니다. 2딸과 1아들, 3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지요. 큰딸 영희가 대학 갈 때는 학비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파셨고, 둘째 딸 순이가 결혼할 때는 예단을 위해 적금을 모두 털어주셨고, 막내 아들 철수가 사업할 때는 집까지 담보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행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야. 나중에 효도도 받고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막상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큰딸 영희는 남편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둘째 딸 순이는 시댁 일로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겨우 안부 전화를 하고, 막내 아들 철수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오히려 할머니께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자식들은 다 자기 생활이 있는데 나는 뭐가 있지? 거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며느리. 늘 누군가의 뭔가였지. 그냥 미자였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써보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쓰고는 멈춰버리셨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자신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빠지셨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했습니다. 막내 아들 철수가 또 돈을 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철수야, 엄마도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할 나이야. 엄마가 왜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적이 되셨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계산적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건가?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해 보셨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되는지. 큰딸 영희 대학 등록금 3천만 원. 둘째 딸 순이 결혼 예단비 2천만 원. 막내 아들 철수 사업 자금 5천만 원. 계산해 보니 억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될까요?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보자. 먼저 하신 일은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의존적으로 키운 것 같아.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앞으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너희들도 이제 다 어른이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가거라. 큰 딸 영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엄마를 버린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많이 해줘서 너희들이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줄 안다고. 둘째 딸 순이가 울먹거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희들을 너무 과보한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겠다. 막내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사업 때문에 정말 힘든데. 철수야, 내가 이제 40살이야. 40살 된 사람이 왜 엄마한테 의존하려고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말한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할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자신만의 물건들로 꾸미셨지요. 그 다음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셨지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하셨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고 조용한 오후에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 40년 만에 갖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기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일정만 적어두던 수첩에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으셨지요. 오늘 읽은 책이 참 좋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마음을 다시 발견한 것 같다. 나도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많구나. 또한 할머니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등록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면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지요. 미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는 경제적 독립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평생 요리하신 경험을 살려서 동네 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존은 사랑이 아니다. 독립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본 자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영희는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군요. 괜찮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영희는 신기해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식들 걱정만 하시던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둘째 딸 순이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점점 엄마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하더군요. 할머니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지요. 막내 철수는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자신의 뒤를 봐주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연락하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니? 네. 엄마는 어떠세요? 요가 수업은 재밌으세요? 응, 정말 재밌어.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예전에는 자식들 걱정, 잔소리만 하던 통화가 이제는 서로의 근황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도 독립적인 엄마를 더 편안해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할머니에게 관심을 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요가 말고 다른 취미도 해보시라고 하고, 엄마, 여행도 다녀오시라고, 친구분들과 함께 가시면 재밌을 텐데, 하고 말하더군요. 예전엔 엄마가 자식들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자식들이 엄마를 생각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서 떨어지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가까이 오는구나. 법정 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놓아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할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요가도 계속하고 계셨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셨고, 작은 밑반찬 사업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한지. 어느 날 요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가 물어보셨습니다. 미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비결이 뭐냐고.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찾았다고.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발견한 것 같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이제야 그냥 미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만날 때도 더 반갑고 대화도 더 재미있었지요. 큰딸 영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바뀌셨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니까 더 생기 있으시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멋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식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65년을 살아서야 나를 찾았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립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여러분,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립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과잉보호는 자식들을 의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독립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을 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넷째,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5세에도 70세에도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사시는 분이 있다면 미자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자식들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찾으세요.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자립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자립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자립적인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네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 시작하셨지만 결국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노년의 지혜였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분 모두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남편에게만 기대면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네 분은 모두 이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꽃은 향기로 승부하고 사람은 인품으로 승부한다. 네 분 모두 나이 들어서도 향기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네 분은 모두 깨달으셨습니다. 행복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큰 돈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벽 산책 한 번, 친구들과의 차 한 잔, 손으로 만든 작은 작품 하나, 누군가를 위한 작은 봉사.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분 모두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매달리기보다는 독립적인 부모를 더 편안해 한다는 것을. 그 이해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셨습니다. 놓아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네 분 모두 자식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과도한 관심과 간섭을 거두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가 되셨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어야 진정한 순환이 이루어진다. 네 분은 모두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새로운 길은 걸어야 생긴다. 65세, 67세, 68세.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네 분 모두 새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여행이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자체를 즐겨라. 네 분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여행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무소유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진정한 젊은이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와 나누는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식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노년은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꽃을 피우는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자신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삶의 본보기 말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유로우시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